다음 주제 7 봅시다. 삼국의 문화와 대외교류에서 1번 삼국에 전래된 종교 사상으로 산천숭배나 신선사상과 결합된 것은 도교. 우리가 이거 도교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민간신앙과 도가사상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자연 그대로 삶을 중시해서 막 그 신선과 같은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청숭배나 신선사상과 결합되어 가지고 도교가 유행을 하였다. 그 다음에 2번 백제옹진 시기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무덤 양식이 바로 벽돌 무덤. 그 중국은 점성이 높은 흙들이 많아가지고 이 흙들을 압착을 한 다음에 압착을 한 다음에 그 불로 구우면 아주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성이 높은 흙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벽돌로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벽돌 건축이 발달할 수 없었었는데, 때마침 백제 운영 시기에는 당시 왕들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무령왕은 심지어 백제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을 버리고 중국의 무덤 양식을 채용할 정도로 중국 선진 문물 수용에 적극적인 왕이었었죠. 그래서 자기 무덤도 이렇게 중국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웅진 시기에는 벽돌 무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 웅진 시기에는 벽돌 무덤이 2개 있어요. 공주에 가면은 벽돌 무덤이 2개 있거든요. 2개 있는데 주인은 하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 도구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다 파서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무령왕은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돼가지고 그 무덤에서 이제 이 무덤의 주인은 무령왕입니다 라고 하는 돌이 발견됨으로써 이 무덤이 무령왕의 무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약에 그 옆에 있는 벽돌 무덤도 그 도굴이 되지 않았으면은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 도굴꾼들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좀 그 사리사욕을 좀 채우려고, 얼마 안 되는 돈 채우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한 민족의 역사가 다 지워져 버렸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좀 화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화가 나는 건가요? 저 혼자만 지금 흥분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는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미녀들이 김태희가 바가는 동네 가운데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바로 사마르칸트예요. 근데 여기가 옛날부터 동서 교역의 중심지여가지고 막 많은 외국인들이 모였거든요. 아무튼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고구려가 있었을 때는 나라 이름이 가예요. 가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었는데, 그 가라고 하는 왕국의 궁전의 이름이 아프라시아브예요. 아프라시아브는 궁전에다가 이제 벽을 막 칠했는데, 그 벽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가 왕국의 왕을 아련하는 각국의 사신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맨 끝에 보면은 고구려 사신도 와 있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그 사마르칸트까지 거리가 5,000km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가도 그 어마어마한 10며칠이 걸리는데, 옛날에 그 말 타고 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고구려 사신이.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가 왕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구려 사신이 왔을 거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까지 교류할 정도로 상당히 국제적으로 활동의 범위가 넓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핵심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4번.
삼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일본 고대 문화는 아스카 문화죠. 아스카는 지역의 이름인데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아스카 문화라고 하죠. 삼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카 문화가 발달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일본 교과서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삼국에 의한 일본 고대 문화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로지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직수입을 해서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제 한반도로부터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도 존심이 세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역사 발전을 우리나라가 먼저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더 잘 싸고 있으니까 존심이 상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의 대열에 엄연히 속해 있고 지금 G11, 12, G12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선진국이 G7이라 해가지고 7개의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나를 포함한 7개 나라가, 선진국이야. 대신에 내가 대빵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롭게 나라를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에 우리 일본과 동급이 되려고 그래?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일본이 해야 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잘 될까요? 그 다음에 5번. 자, 가야토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본의 토기, 스에키 토기. 자, 보면은, 이제, 둘이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요. 토기는 용도는 하나지만 되게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양의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일본의 스에키 토기는 한국의 가야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주제 8,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봅시다. 자, 1번을 보니까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는데 기여한 고구려 장소는 너무 쉽죠. 을지문덕. 네, 그 고구려의 방어선이 워낙에 견고하니까 이거를 도저히 뚫을 수 없으니까는 당시 수나라에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여기서 별동대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움직이는 부대를 말하거든요. 일종의 특수부대죠. 그러니까 그때 고구려를 쳐들어가는 그 병사가 113만 명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막 힘 좋고 싸움 잘하고 몸 괜찮은 애들 뽑았으니까 거의 특수부대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수도인 평양성을 점령을 해서 왕을 사로잡아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계책을 취했는데, 막상 평양성까지 오니까는 막상 평양성까지 오니까 군사들이 지쳐있고 도저히 싸워서 이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는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을지문덕이 뒤를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30만 명 가운데 살아서 돌아간 자가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명성을 떨친 장수가 바로 을지문덕이었죠. 그런데 이제 수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 대규모 토목공사와 그다음에 고구려 원정 실패로 인해서 이제 민심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수나라 백성들이 이제 수나라에 등을 돌려버려가지고 결국 수나라는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당나라죠. 당나라가 618년에 다시 통일했는데, 처음에는 당나라도 수나라의 교훈을 살려가지고 고구려와 대립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태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당태종.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은 당태종이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황제거든요. 근데 당태종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한테 이제 그 복종을 받았어요. 복종 받았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 고구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죠. 게다가 연기서문은 당나라에게는 철저하게 강경책으로 이렇게 일관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당나라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의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나라와의 국경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제 천리장성을 쌓은 거죠. 네. 다음 3번. 자,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싸운 백제의 장군. 이건 다 알죠? 계백이라고 하는 거. 자, 자신도 죽음을 예감했는지 자기 처자식을 손수 죽이고 갔죠.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지면은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남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귀족일 때 죽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직접 죽였죠. 아, 참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아빠가 칼 들고 와가지고 너는 나에게 죽어야겠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네? 아니, 오늘 뭐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너는 나에게 죽어야겠다고 말하면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었겠어요. 물론 그 기백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겠죠. 하지만 자기도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는데, 네? 본인이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죠.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자, 당이 한반도를 지배하라는 야심으로 신라의 금성에 설치한 것은 바로 계림도덕부죠. 왜냐하면, 왜 이름이 계림도덕부이냐면은, 신라 경주의 엣 이름이 계림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 수도에다가 계림도덕부라고 하는 통치기구를 만든 거예요. 원래 당초 약속은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이제 대동강 이북의 땅은 당나라가 먹고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가 먹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이제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신라 수도인 금성에다가도 그 계림도덕부라고 하는 통치기관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라는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당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9번을 봅시다. 주제 9 주제 9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을 할 텐데 여기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국이라고 하는 거죠. 1번 통일신라 지방행정제도는 그래서 구주 오서경 옛날에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가장 완전한 숫자를 9라고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관리 등급을 9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고 그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것이 뭐 현재까지 이어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9급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맨 위에는 이제 1급이 있고. 그래서 이 통신라도 이 지방을 9개의 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전남과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진주에 속했죠. 무진주. 근데 이 무진주의 중심지는 광주광역시였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에는 이제 후삼국 시대에는 이제 광주는 견훤을 지지했었고, 그 다음에 나주는 왕건을 지지해가지고 고려 시대는 네, 지금 4교시 시작종이 울렸네요. 그래서 그래서 나주는 이제 그래서 광주에 있는 호족은 견훤을 지지하고 나주에 있는 호족은 왕건을 지지해가지고 고려시대부터는 이제 나주가 전라남도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것이 또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가지고 나주를 이제 천년목사의 천년고을, 천년목사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전라남도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3학년 올라가면 배우겠지만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거는 명성황후가
일본인 그 건달들한테 그 궁궐에 있다가 시해를 당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전라남도에서 반발한 곳이 바로 나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남도의 중심지를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이후부터 을미사변 이후부터는 이제 광주가 이제 전라남도의 중심지로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광주광역시로 발전 이제 그 승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광역시 가운데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보면은 이제 구주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는 무진주에 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소경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는 소자가 작을 소자, 경자가 수도 경자니까 작은 수도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경주가 그 동해안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남쪽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너무 국토의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는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수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5개의 소경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든 뭐 이제 지방의 뭐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지방의 뭐 정치적, 문화적인 중심지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을 또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는 중앙에서 이제 관리가 파견돼가지고 통치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합니다. 시문왕, 이 통일신라의 경제와 관련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의 역사를 알면은, 경제 역사를 알면은, 뭐랄까, 역사의 절반을 안다고 할까? 그러니까, 역사 변화의 그 원동력이, 이건 물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경제에서부터 비롯되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신석기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경제생활의 변화에서 문명이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파트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와 관련된 경제는 기록은 거의 없어서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왔다면은 뭐 관료전, 노구, 뭐 정전, 뭐 촌락문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형사평가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신문왕이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애버렸다. 신문왕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제 상국이 통일된 지 얼마 안 됐죠. 게다가 나단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당시 당나라와 신라와의 관계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당나라가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귀족들의 힘이 세가지고 자꾸 막 그 왕의 말에 반발하고 네가 뭔데 왕이면 다야 해버리면은 신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제와 고구려 지배층이 그랬던 것처럼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왕은 이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신라 사회의 안정을 꾀했죠. 왜냐, 상황이 긴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귀족들은 이제 주로 고위 관직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왕의 관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관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보장해주고자 이제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주고, 근데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만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착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에 어느 귀족이 노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광주에 나오는 생산물을 광주 사람들이 그 귀족에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 귀족이 뭐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광주는 사실 그 사람이 왕이나 다름없죠. 광주에서는. 만약에 귀족이 다른 마음 품으면, 다른 마음을 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제왕권 강화에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신문왕이 왕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의 불만을 품고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급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자, 화장사상을 주장하며,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 원효죠, 원효. 원효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불교가 전래가 되었고, 불교가 전래된 왕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불교는 경전 중심이어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책을 보면서 불교를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럴 시간도 안 될 뿐더러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교는 이건 지배층이나 믿는 불교지, 당시 백성들은 그냥 물 떠나놓고 열심히 이제 막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막 옛날 어머니들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원효가 그걸 확 바꿔버렸어요. 원효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무 아미타불. 여기서 나무라는 말은 이제 이게 고대 인도말로서 무엇을 따르다. 그다음에 아미타불. 부처는 이제 여러 부처가 있는데 아미타 부처, 즉 아미타불은 바로 이제 극락, 천국을 관리하는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으면은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돼요. 왜냐? 나무 아미타불이 바로 천국을 다스리는 부처니까.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백성들한테 경전의 내용을 다 알 필요 없다.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도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냥 나무 아미타불 막 이것만 열심히 외우면서 이제 백성들도 불교를 믿기 시작한 거죠. 무슨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는데 무슨 불교를 믿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미타불이 부처님이니까 자기 입으로 계속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는 불교 신자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효에 의해서 불교 대중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귀족 중심이었다가. 게다가 원효는 그때 이제 그 전에도 말했지만 원래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가서 중국의 선진 불교를 배워서 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효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왕족이 아니니까, 네? 갔다 와봤자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중요하게 등용해 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갔다 와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왔잖아요. 중간에 왔는데 그거를 차마 말하겠어요? 내가 이 더러운 이 골프제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좀 약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골바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 원효는 이제 독학을 했어. 독학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당시 이제 막 100여 명의 당나라에서 유학 갔다 온 100여 명의 승려들이 이제 딱 모여 있는데, 처음에는 막 원효를 막 무시해요. 막 쟤는 당나라도 안 갔다 온 애인데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어느 날 왕이 불교 경전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00여 명에 해당하는 그 고승들한테, 야, 이 경전 내용이 뭐야? 딱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가 이거를 막 술술술술 막 해설을 해버리니까는 그때 고승들이 벙 쪄버렸죠. 예. 그만큼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까 말했다시피 이때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다양한 불교를 배우고 돌아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배우고 돌아온 승려의 스승에 따라 다 말이 달라. 그래서 서로 막 이제 종파로 나뉘어가지고 자기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원효가 한 번에 정리를 했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각기 주장하는 것은 다르지만 사실 하나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결국엔 하나로 통한다 라고 하면서 각 종파 간의 대립을 이제 조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원효는 상당히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의상에 대한 이야기 없어서 의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자, 원성왕 때 실시한 것으로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등용이 참고한 것은, 자, 원성왕은 중국으로 치면은 당나라 때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을 때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당나라에는 이제 과거제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성왕도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혈연 위주가 아닌 실력 위주로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거든요. 응?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관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과거제를 통하지 않고 그냥 관리가 됐는데 그 왕과 그 관리가 같은 김씨이긴 한데 파가 다른 거야. 너는 쪽파, 나는 대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안 따라. 그러면은 당연히 왕이 제대로 이제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혈연 위주의 관리 채용을 이제 끊어버리고 실력 위주로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독소 3품과였죠. 그러니까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 등 3개의 품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등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종의 과거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골품제 때문에 안 되죠. 아무리 그 시험 잘 봐도 이 골품제에서 그 관리 승진에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골품제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데 신라 귀족들이 그 골품제를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골품제를 없애는 방법은 오로지 신라가 망하는 것밖에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9세기 선왕 때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이제 무왕 때 당나라와 대립 관계에 있다가 이제 그의 아들 문왕 때 이르게 되면은 당과 친선 관계에 접어들면서 당나라의 선진 문부를 수용해서 발해의 체제를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발해의 국력이 크게 신장이 되면서 이제 선왕 때에는 영토를 크게 넓혀서 과거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되찾고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다음 6번.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한 발해의 수도. 지금은 중국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이잖아요. 예, 질 나쁘고, 이렇게 값싸고 그런 거. 근데 옛날에는 정말 중국의 것이 최첨단이고 질도 좋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서로 중국에 가가지고 서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국 수도의 모습. 그잖아요. 지금도 무슨 아파트 할 때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옮겨놓은 듯한 고품격 아파트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지배층 사이에도 최신 트렌드가 당나라 수도 장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했던 발해도 이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해서 똑같이 만들었던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발해, 신라,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안성이 이렇게 볼 줄 알아요? 제가 학습지에다가 장안성 이렇게 사진? 그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여튼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한 도시의 그렇게 성곽의 그 구조와 도시 내부의 모습이 나와 있는 그것은 그 역사 통틀어서 그 당나라밖에 없어요. 당나라 장안. 그래서 그 장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10. 남북국의 대외 교류와 신라 말의 동요와 후상국의 성립. 자, 1번.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한 신라의 국제 무역항.
신라 백제 무역항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당항선과 울산항. 근데 당항선 같은 경우에는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로 건너갈 때 쓰이던 무역항이었었고, 실제 이제 그 신라에서 수출품이나 뭐 수입품이 들어오는 항구는 울산항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통일신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경주에 모여 살았고, 따라서 값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경주에 모여 살았으니까는 경주 가까운 울산항이 이제 그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와가지고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뭐 생활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자, 발해 사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당이 산둥망도에 설치한 것. 발해가 당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건물을 설치했던 모양이죠. 관청을 설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발해관. 네. 3번, 청해진이 지금 어디죠? 네, 완도죠. 그래서 완도에서, 가봤어요, 근데? 청해진? 가면은 좋아요. 네. 가면 좋아요. 제 블로그에다가도 청해진 검색하면 나오는데, 한 번쯤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해진에서 해상활동으로 세자를 키웠으며, 신라 말에 반란을 일으킨 인물은 바로 장보고죠, 장보고. 네, 네, 장보고, 네, 장보고인데, 당나라로 건너갔다가 당나라에서 이제 그 장군으로 활동하고 다시 신라로 건너와서 이제 청해진에다가 자기 이제 근거지를 만들고, 신라 왕의 계승 다툼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었죠. 네, 장보고. 4번. 금성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영향을 준 사상은 풍수지리설. 네.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성의 기운, 즉 경주의 기운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새로운 기운이 샘솟아서 이제 지방에서 인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근거지를 둔 호족들이 상당히 좋아했었죠. 풍수지리설. 특히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선이 그 왕건의 탄생을 뭐 애언했다고까지 하잖아요. 뭐 나중에 왕건이 이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풍수지리설을 끌어들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당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5번.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도읍지는 그래서 완산주. 원래 견훤이 경상북도 상주 사람인데 경상도 할 때 상자가 상주 할 때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경상도의 경주, 그 다음에 상주가 중심지였어요. 네?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전라도라고 하듯이 그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견훤이 바로 상주 출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라 사람이죠. 신라 토박이죠. 근데 이 후백제로 건너와가지고 이 전라도로 건너와가지고 광주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전주에다가 나라 세워놓고 이 후백제 계통의 이제 후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후백제가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궁에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또 심지어 궁에는 신라 왕족이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런데 아버지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한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은 후고구려라고 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그 전주김씨로서 원래는 경주김씨였는데 정주김씨가 전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전주김씨가 되고, 근데 그 전주김씨가 다시 또 북한으로 또 이사 가가지고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정권 잡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그 북한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무슨 김정은 보고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라 혈통이죠.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 김정은이가 야 나는 신라 혈통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북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질감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 북한은 일단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북한에서는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신라 역사에 대해서는 폄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참 우습지 않습니까? 네. 자기 뿌리를 이렇게 폄하한다는 것. 그 다음 6번. 양길에 구하러 있다가 자리에 패서 후 고을에 세운 사람. 아까 말했던 궁예. 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에 몹쓸 짓을 하다가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었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불쌍하지만 또 이렇게 무모한 생명을 빼앗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인과응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은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예,